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논쟁만 남는 논쟁을 거부합니다. 논리로 맞붙고 논리에 승복하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생방송 논쟁, 한덕수 권한대행 주도로 한미 관세 협의가 일단 내일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관세 적용 시점은 7월 9일입니다. 이 협상을 41일 뒤 탄생하는 새 대통령이 해야 하는지, 41일 남은 권한대행이 해야 하는지 여론은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쟁,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누가 해야 하나?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입니다. 네,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영입한 외교안보 전문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대통령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한대행의 우격다짐에 한미 관계를 완전히 바꿀 협상을 맡기고 대한민국 국익을 걸어야 합니까? 대미 협상을 떠난 정부에 힘을 보태주지를 못할 망정 그 뒤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서야 되겠습니까? 선을 넘는 딴지는 제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순서 40초 관점입니다. 관세 협상의 키는 누가 쥐어야 하는가? 40초 안에 각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김준영 의원, 다음으로 김건 의원, 끝으로 남성욱 교수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네, 대한민국은 수출 통상 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정말 최빈국에서 수출 통상 국가로서 세계에 정말 그 명성을 떨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과 정말 갈림길에 서 있다 싶을 정도의 큰 도전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우리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선출된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전 세계를 오히려 정말 놀라게 한 그런 이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였던 분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정말 난센스 중에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41일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준영 의원님. 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상협상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대행 정부가 아니라 미래의 실질적 권력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주의 원칙을 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도 지금의 미국의 상황과 트럼프의 정부를 보면, 그리고 한미 간의 이런 협상에 대한 지렛대를 보면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까 마지막 소임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마지막 소임은 그냥 더 이상 월권을 안 하시는 게 맞다. 먹튀가 되지 마십시오. 예. 네, 다음 김건 의원님. 저는 그 권한대행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 자체가, 이분법적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90일이지 않습니까?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이. 그래서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나서 77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을 저희가 놓치지 말고 미국하고 협상을 잘 해서 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시작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차기 정부에서 끝을 내든가 하는 하여튼 지금부터 영어로 하면 그라운드 워크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 교수님. 네, 일단 이건 뭐 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일 동안은 권한대행이 하시고 6월 3일 날 결정되는 분이 이제 다음 협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 김준영 의원님하고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는 거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때문에 관심이 높은 거 아닙니까? 뭐 한대행이 사실 대선 출마 안 하시면 이거 문제도 아니죠. 뭐 그리고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일 저녁에 이제 워싱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얘기는 절대 네고시에이션 협상이 아니고 협의, 저는 컨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침대 축구 전략도 좀 써야 되거든요. 국익을 지키려면. 그래서 뭐 41일 동안 한대행이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되는 분이 또 하시면 뭐 국익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논쟁의 초점 결국 권한의 문제 더해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정리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을 90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7월 9일이 새로운 데드라인입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일은 6월 3일, 앞으로 41일 남았는데요. 달리 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도 딱 이만큼 남은 겁니다. 타임라인을 하나 더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후인 2029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라서 3년 7개월이 겹칩니다. 즉, 두 정상이 앞으로 함께할 시간도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협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 논제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관세 협상의 주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건 대선 출마용 아니냐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 달의 시간이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키는 누가 쥐는 게 맞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쟁점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두를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얘기를 들어볼 목적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월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김영배 의원님. 예, 우선 이제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모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관세율 이런 거는 우리나라 수출 통상 국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이런 데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 변동이 일어나는 결정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생사,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리더십이 결정을 해야만 나중에 책임도 함께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다가 탄핵당한 정부에 그 내란 종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대행이 불과 40일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이 중요한 것을 자기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소임이다 이런 걸 자처해가면서 먼저 나서는 모습 자체가 이게 뭔가 합리적 결정을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또 어떤 자신의 거취와 연계된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국회와 함께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새 정부가 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에 좀 주력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게 예. 이제 저희들 입장인 것이죠. 예, 준비에 주력하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외통위 때 그 외교장관이 분명히 밝혔지만 이번 협의는 아직 협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컨설테이션 협의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을 타진하는 이 과정부터 지금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아산 플래넘에 가서 미국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하고 처음 협상을 할 때도 미국이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협상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협상을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뭐 사실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정부를 잘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우리의 통상조약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회하고 상의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 방미 전에 우리 그 산자위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갔고 근데 그 법에 따르면 이제 그 산자위에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외통위에서도 불러서 통상교섭 상황을 다 보고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해가면서 가면 뭐 그렇게 뭐 민주적 정당성 그런 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협상을 진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조금 기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심지어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두 분 우리 김구현 의원님하고 남성욱 교수님은 합리적이세요. 맞아요. 가서 협상을 시작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 정도면 괜찮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한덕수 권한 대행은 시간표가 좀 달라 보여요. 지금 뭘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여러 부분에서 미국에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분이 지휘를 하시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걸 미국에 지금은 진단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기가 끝나도 33일이 남거든요. 그러면 준비 잘해서 다음에 넘겨주는 가장 합리적인데 지금 느껴지는 기류는 그거보다 좀 달라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굉장히 크게 대표단이 20명이 넘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다행인데 나중에 출마를 포기하더라도 지금에 봐서는 제가 출마의 생각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부인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먹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든 지금 뭔가 치적을 낳겠다. 그것도 미국에게 맞서지 않고 미국 쪽의 이익을 반영하는 듯한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 때문에 사실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협상이냐 협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협의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를 해서 이제 카운트하고 나니까 지금 77일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90일 있다가 트럼프가 또 한 번 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세 문제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왜 상호 보복 관세도 있고요. 관세에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때 가서 다시 60일 상호 관세 유예 이렇게 나올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7일 남아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막 전격 처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현실하고 거리가 있고요. 이 논쟁의 핵심은 우리 한대행이 출마 여부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우리 오늘 논쟁 토론의 핵심이 사실은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선거 임무를 하고 6월 3일까지 뭐 차기 정부에 넘겨주는 시나리오는 그걸 안 한다면 직무유기죠. 그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 굉장히 단기에 끝날 거라고 하는 거는 이 무역협상, 관세협상, 옛날에 FTA 협상할 때도 이거 1년씩 끌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무적인 판단에 이제 예민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뭐 국익을 막 넘기고 이렇게 혼돈에 맺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핵심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문제가 아니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자초해가지고 엉뚱하게도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를 갑자기 치르게 되면서 과도 정부가 존재하게 된 이 상황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지금. 그 사실 이게 비상계엄이 있지 않았다면은 정부가 멀쩡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충분히 같이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 책임으로부터도 국가 이 위기를 자초한 그 세력, 그러니까 대행인 한덕수 총리도 거기에 함께 총리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 위기를 자초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스스로 회피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관리를 하면서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변덕이 심하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협상의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우선은 당장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회의 요구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41일 있으면 생길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국민적인 투명한 이제 이 노력, 이 준비,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저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협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협의 단계인가? 협의라는 건 협상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협상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주고받을 것들을 딜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을 이제 협상이라고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협의라고 보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지금 협의라면 예. 아까 두 가지 기류를 제가 동시에 읽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 분처럼 합리적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견해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은 매우 비슷하다. 트럼프는 지금 매우 쫓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후에 60일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 왜 5개의 조기 협상 대상국이냐. 트럼프의 세계관은 소련이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중국 같은 국가가 미국을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쇠퇴하게 한 게 아니라 동맹국가 우방국이 거머리처럼 피를 빨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만큼 의존성이 강한 우방국들이 가장 쉽게, 우리가 시쳇말로 호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우리는 느긋하게 천천히 그다음에 다음 정부로 오히려 얘기해야 협상에 유리한데 지금 맞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은 은혜로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혹시라도 협의가 아니라 가서 구두라도 어떤 약속이나 양보를 해버리면 예. 향후에 짐이 되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그런 걱정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진짜요? 예. 왜냐하면 뭐 마지막 소명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협상의 결과가 뭐 미국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일단 이 통상조약법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반대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협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끌고 가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듯이 하고 우리가 협상의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저희가 협상의 후순위를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호구란 말씀하셨는데, 만만한 상대라서 고른 측면도 있지만 그걸 우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면서 이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그냥 협상의 의지가 없는 걸 보이면 뒤로 밀려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이 관세가 발효가 된 다음에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서 상당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빨리 협상을 시작해서
협의를 시작하고 협상으로 넘어가고 그런 노력을 하다가 이제 상황이 돼서 정말로 우리 국민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타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짧은 기간 안에 그거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일본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우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연결해서 그다음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협상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단시간 내에 이것을 끝내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협상하고 있는 일본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밤에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NHK 메인 뉴스를 봅니다. 뭐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죠. 그런데 아카자와 재정상이 가서 협상하는 걸 볼 때 우리도 더 이상 버티기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뭐냐면 아베 총리의 부인까지 동원해서 했고 또 2월에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손자 투구까지 준비해 가서 했지만 뭐 관세 24%를 맞았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이제 미국의 의도를 이제 일본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는 뭐 우리 김영미 의원님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뭐 계엄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의 속의중은 파악하는데 조금 소홀했던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2 정도는 이제 시작을 하면 이번에 가시면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올 텐데 그러면 이제 5월 4일이면 한 권한대행에 출마를 한다면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윤곽이 드러나서 걱정하시는 바들이 아마 해소가 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하고의 협상은 이제 발을 내디뎌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재정상이 와서 장관급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서 40분 정도 직접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일미군의 비용이 좀 덜 이렇게 지불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직접 이제 이시바 총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전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압력이 센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매를 먼저 맞아서 좋은 상황이 아니고 매를 먼저 맞으면은 먼저 이제 쉽게 말하면 털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현재 있는 이 과도 정부의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또 미국의 카드가 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기업들하고 충분하게 좀 대책을 마련할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저는 전략을 짜는 게 당연히 옳다고 보이고 또 그렇게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는 게 옳을 텐데 지금 장관이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이 출국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국민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짧게 몇 마디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외통위 회의 때 외교부 장관한테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제 경제전략회의를 한덕수 대행이 주관해서 했다는데 모든 정부 회의라는 거는 전략회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있을 거 아니냐. 가이드라인과 방침이 뭐냐. 지금 가서 협의를 한다는데 협상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뭘 하느냐. 뭐가 가이드라인이냐. 예. 그 한덕수 대행이 어디다 인터뷰를 했던데 예를 들면 뭐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맞서지 않고 그러면 달라는 걸 다 준다. 이게 방침이냐. 제가 이런 걸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장관은 아주 원론적인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말지 무슨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침,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들의 의혹이나 걱정 이게 이제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협의 단계라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이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의는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한덕수라는 그 권한대행의 인물
인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예. 앞서 혹시라도 약속이라도 뭐 할까봐 그게 걱정된다라고 하신 건데 어떤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그 전에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저는 대부분 김건희 의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빨리 안 해서 다른 국가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우리가 뒤로 밀려서 우리는 그때 관세를 내리지도 못하고 할 상황이 빠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쁜 쪽은 트럼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5개 국가라도 뒤에 좀 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아주 그냥 우리가 거칠게 얘기해서 25% 관세를 5% 깎았다. 그리고 LNG하고 뭐 방위비 분담금화 이쪽에서 약속을 해준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게 당장에 약속이 안 되더라도 만약 그런 자세면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의 은행에 그런 단초가 보인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임하는 대행이 지휘하는 대행의 문제고요. 오늘 제가 외통에서 또 다른 문제를 얘기했는 게 뭐냐면 이분의 자기는 통상 전문가로서 이걸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행적을 보면 매우 미국 쪽에 유리한 판단을 하고 심지어 정부에 있을 때도요. 1995년에 자동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때 미국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슈퍼 301로 우리를 압박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대표단이 가가지고 통상을 하는데 이분은 통상협상팀이 아니었고 그냥 통상산업부의 무역실장인데 본 협상팀을 두고 뒤에 가서 다른 협상을 해가지고 뒤집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덕수 당시 통상산업부 무역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공식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불리한 협상의 결과를 나게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주미대사였습니다. 당시에 이게 그만둔 배경이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FTA 비준 문제 중에 아주 가시 중에 가시가 약가 가격 상한제 폐지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도 역시 미국 기업들하고 제약회사들하고 협상과 언지를 해서 거기에 화가 난 이명박 대통령이 경질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과거와 지금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려할 만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이분은 우선시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한덕수 권한대행은 옛날에 열린우리당도 다 물론입니다. 일을 하고 여야를 뭐 넘나들었죠. 사실은 뭐 지금의 여당만 계셨다면 우리 김진영 의원님 말씀이 100% 동의를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지금 정부 뭐 과거 정부 뭐 일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협상에 관해서 상한선을 높이자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우리 뭐 나라 상황에서 최선을 저는 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일단 조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해 일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여야가 협치를 좀 우리는 하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2월 달에 10만 원 그 10만행 상품권 돌려가지고 거의 뭐 추락할 위기가 돼 있는데 입헌민주당 제1야당에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국난으로 표현하고 여야 협치를 선언해서 비난보다는 조언하고 힐난보다는 협력해서 워싱턴을 어떻게 하면 잘 상대할 것인가.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국익을 지키는 관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는 좀 협력적으로 가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또 뭐 지금 야당도 여당이 되고 여당도 또 야당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이 국난의 사태에 조금 더 협력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덕수 권한 체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해놔야 된다고 보세요? 그걸 미리 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급하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좀 입장이 약한 상황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트럼프가 그럼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 봐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맞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협상을 빨리 해서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좀 버텨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이고 그런 판단은 당연히 이제 협상을 하는 정부 그러니까 우리 장관들 그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그런 분이 하시지만 또 거기에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과거 전례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다른 또 우리 이 야권에서 야권도 아니죠 지금은 우리 저기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의 걱정은 이분이 그 대권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 나오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하는데 사실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선에 나와서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 누구보다도 미국하고 아주 강하게 붙어가지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이렇게 자빠지듯이 해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 정말 잘하는구나 인정을 받을 텐데 또 걱정은 뭐 이렇게 트럼프한테 다 양보할 때 할까봐 걱정된다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10초만 제가 예, 반항할게요.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비판한다는 취지의 예, 주장이신데.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예. 이분의 세계관 속에는 한미동맹이 워낙에 절대적이라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에게 예를 들어서 조금의 양보를 받아낸 것을 크게 포장하고 자기가 통상의 중요한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충분히 포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그리고 우리 비상계엄 사태 때 미국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군대를 동원했던 그런 사태 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분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협상이 이제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미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미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면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미국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자동차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도 이건 그냥 양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일수록 저는 아까 이제 잠깐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충분한 정보 교류가 저는 당연한 전제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게 있어야 여야 협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부가 먼저 정보를 우리 국회에 충분히 제공하, 특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안덕근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출국하기 전에 보고를 했다는데 맹탕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나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의 최소한 지금 여러 경로로 수집한 정보에 우리 정부의 판단의 상황 이거에 대한 충분한 좀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선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원활한 협치 이게 조금 난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문제는 결국 정부가 책임이 저는 더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남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가 이 문제부터 저는 해결을 하는 게 당장 지금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예. 좀 보입니다. 네, 우리 김준영 의원님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하고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설렙니다. 이번에 또 그 재정상은 아까자와 재정상은 뭐냐면 품격, 격이 다른데 저를 만나 주셨다. 일본 사람들이 속이 없고 배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뉴욕타임즈가 아첨외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 또 뭐 맞서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냥 외교적인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뭐 정보 비대칭 문제는 그건 정부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보면 총리도 진지하게 답변하고 또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와서 정말로 뭐 정부에 도움이 되는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더 정말 국난인데 여야가 협력해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저께 관세 대응 통상 안보 TF를 발족을 했고요. 예. 전 정부에서 그 이제
안보실 차장을 지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제가 이제 간사를 맡아서 일종의 상황실을 저희들 내부에서 이제 발족을 한 셈인데요. 저희들이 정보 취합한 거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이나 아니면 그리어 USTR 장관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이 FTA 같은 그런 걸 너무 이제 많이 주장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FTA 자체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실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 저희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사실은 따로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정보야말로 정말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지도부가 정부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사실은 정보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오히려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국익을 지키는 길이 뭐겠느냐. 이게 이야기가 된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협치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는 국익을 지키는데 누가 그걸 도대체 반대로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걱정되는 바가 이런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잘 안 하면서 지금 현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금 총리가 현장 다니실 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을 많이 봐왔고 저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일정을 보면 그 사람 뭐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압니다. 지금 지방 다니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지방을 다닐 때입니까? 국난이 온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자기 마지막 소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관세 문제를 푸는 거라고 스스로 얘기해놓고 지방 다니면서 지금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다니고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탁 보니까 이분이 이 정부에 있으면서 엉뚱한 그러면 사전 선거운동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애국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최소한 이제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감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게 옳다. 이런 예. 정치적인 게 휘말리는 게 저는 매우 사실은 부당하고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슨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다. 뭐 저는 그런 얘기도 못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뭐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오늘 그 외통위 때 외교장관이 설명했던 건 뭐냐면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를 듣는 것이 목표다. 동향 파악이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가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가져간다. 하나는 이제 조선업에서의 협력, 또 하나는 그 LNG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LNG 수입선을 바꾸면 무역 흑자를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받는 무역 흑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정도를 갖고 가서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현재는 뭐 안보 문제, 뭐 방위 분담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는 좀 분리해서 간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정도 얘기하면 거의 그 얘기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정도면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라는 거는 협상의 전 단계니까 예.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정도 내용을 갖고 간다고 설명한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 정도 그 설명이면 저는 거기다가 이제 러트닝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런 거 네. 다 안다 그러면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결과를 아마 이제 국회에 잘 보고를 해서 두 해야 분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싶습니다. 거에 대해서 짧게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첨 외교를 해서 내부 비판을 받았고 아첨 외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시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두 사람의 장관에 들어왔을 때 요구했던 것, 특히 분담금 얘기를 꺼낸 것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많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한덕수 대행이 보일 거냐 하는 문제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외통위에서 제일 첫 마디 소개할 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국익에 여야가 없다는 거였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이 나올 때는 정부가 야당 의원들 입 막을 때만 나오는 것 같더라. 저는 이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비판이나 국회에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적어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태열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지금 통상 쪽에 한덕수 대행이 지휘를 하고 외교부가 좀 패싱이 된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협상의 달인인 외교부가 또 장관이 방파제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국회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상황 공유를 했는지에 대해서 앞서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 이거 좀 매듭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자위에선 했다는 것이고 또 외통위 차원에서 지금 없었던 것 지금 이제 같고 산자위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맹탕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산자위원장하고 양당 간사 예. 수준에서 이제 장관한테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재위도 보니까 차관한테 기재부 차관이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직접 오질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내용도 사실은 아까 이제 김건 간사님이 말씀하신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강만 하고 알루미늄만 하더라도 당장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수출이 17% 떨어졌다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이 직격탄을 저희들이 맞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와 관련한 최소한의 우리가 그러면 대응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예. 하는 입장이라 도 정부가 와서 이제 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비공개로 보고할 거면 같이 이렇게 레인지를 놓고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보고인 건데 뭐 그야말로 그냥 언론에 나오는 수준 이상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건 제대로 된 보고가 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걸 보면 아직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할 장관들이 거리가 와서. 별로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해야 될 가장 큰 기본 윤곽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거는 오늘 우리 외통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통상조약법에 보면 그 산자위가 이제 보고를 받을 통상협상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통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홍기현 의원님이 그런 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또 이제 외교부에서도 지금 뭐 장관이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앞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사 저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소통을 좀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쟁점, 전략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쇼핑몰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사들이는 그런 의미인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딜을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내줘야 하는 것인가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도 남아 있고 또 새 정부가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세밀하면서도 내밀한 검토가 뭐 추가로 필요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서 한 뭐 5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4분의 3에 가까운 예. 67%에 가까운 게 자동차거든요. 그럼 자동차 품목 관세 부분은 우리가 좀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이 지금
사실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때 그렇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 해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당면에서 우선 하나 나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게 뭐 LNG를 구매한다든지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접 구매력을 활용한 그런 이제 구매를 좀 늘려주는 그런 이제 방안을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특히 뭐 소고기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아주 민감한 대목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좀 이제 논의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점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뭐 저희들은 요 협상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 생활에 아주 직격탄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37일 정도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로 넘기는 게 맞다. 예. 그래서 협상 카드를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국익에 오히려 손상이 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예, 원스톱 쇼핑을 하려면 마트에 모든 물건이 다 있어야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경제하고 안보가 두 바구니가 지금 별도거든요. 시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방위비가 1조 5천억, 10억 달러인데 선거 때 자기 10배 받아내겠다, 100억 달러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1기 때 50억 달러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좀 깎아줄 테니까 니네 우리 경제 요구사항 다 들어달라. 사실은 일본한테 트럼프가 무역 흑자 한 660억 달러 났는데 그거 제로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 사람의 지금 속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관세, 조선, LNG 구매, 가스관 이 중에 경제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알래스카 LNG는 우리가 사오는 건 좋지만 가스관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침대 축구 전략을 좀 해서 뭐 새 정부가 좀 힘들겠지만 버텨줘야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카드가 중요한데 우리 카드 중에 하나가 안보하고 지정학적인 중요성, 대중관계에서 우리의 안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이죠. 미국은 1920년대 존스법 때문에 이미 조선업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3대 산업이라 미국에서 배 만드는데 관여할 사람도 없거든요. 이건 트럼프가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카드니까 이 카드를 극대화시켜서 안보 방위비를 대폭 낮추면서 무역 흑자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550억 달러인데요. 이미 뭐 아까 김 위원님 말하는 대로 수출이 13% 정도 줄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다 보면 25% 관세율이 상세에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좀 시간을 두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김 의원님 새 정부가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새 정부 나중에 그거 잘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자꾸 새 정부 하셔요. 예.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 저는 트럼프의 왜 원스톱 쇼핑이라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아까 말씀하신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연결시킵니다. 그럼 예. 무슨 뭘로 꿰느냐 하면 이게 입장료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관계로 미국을 약화시키고 이용해 먹은 것이 불공정 무역의 관세고 그다음에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한 거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갈취했으니 이제 우리가 아예 갈취하겠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미국을 약하게 한 우방과 동맹이 불공정한 것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두 얘기가 또 안 나오더라도 트럼프의 사고방식은 원스톱 쇼핑입니다. 그리고 이 원스톱 쇼핑은 우리가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대미 종속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맞서가지고 이걸 얻어낸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거의 미국 바이든의 그 IRA에 거의 60~70%를 우리가 투자하고도 우리가 얻어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이 압박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략이 저는 버티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는 유한하다. 아까 LNG 10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의선 그거 5년 걸립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다 얘기하는 게 만약 트럼프가 성공하면 경제학 교과서 다 바꿔야 된다. 예. 미국 역사상으로도 관세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버티는 전략이 지금은 오히려 유용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좀 급하게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총리조차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좀 시간을 끌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각계격파해가지고 부분을 쪼개가지고 협상합시다라고 이제 우리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트럼프 스타일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오죽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재정상하고 장관급 회담하는데 트럼프가 직접 등장하겠습니까? 이게 트럼프가 잘 아는 겁니다. 이걸 분야별로 해서는 이게 전혀 실익도 없고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이득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 원스톱 쇼핑을 당연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피할 방법이라는 거는 마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버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마침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그러니까 41일만 있으면은 새 정부가 나오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고 지금 정부도 탄핵당하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40일만 좀 기다려 주세요. 다만 최대한 상황을 잘 점검하고 파악을 해서 국내에 돌아가서 혹은 우리 국내에서 논의를 잘 해보면서 협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저는 지금은 최고의 우리의 나는 작전이고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선업이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 머니머신이라고 트럼프가 표현할 만큼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줄 용의도 있고 또 뭐 저희들도 여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저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새 정부가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버틴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버티는 거냐. 지금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티는 방식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 통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하자고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죠.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들었는데 저 지금 우리 과도 정부라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나중에 새 정부 들어서면 그때 연락해라. 이렇게 하는 게 버티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여튼 최대한 성의를 갖고 우리 협상을 하겠다. 우리 협상을 시작해서 그래서 성의를 보이면서 협상을 하면서 버티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버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벌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그런 모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국회가 함께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상한 뭐 합의를 갑자기 해오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큰 틀에서 보니까 저는 김건희 합의되는 의원님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근데 의원님이 협상을 지휘하시면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 이제 대행이 자꾸 이제 엉뚱한 이제 논란을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관료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탑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문제잖아요. 아까 외교부 장관한테도 저희들이 물어본 게 그러니까 그래서 장관들이 이제 갔는데 오면 최종 결정은 그럼 현재 정부 내에서 누가 합니까?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죠. 예. 자, 그러면 관점을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한번 바꿔볼게요. 얘기가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거기에 또 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초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서 말하라고 캠프에 잠입한 CBS 기자가 이렇게 르포 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랬을 때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보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왜 한국을 안 보냐라고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한국에 실권자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특징은 실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굴복시키는 게 그 사람의 자신의 정체성이거든요. 네. 무시하다. 이번에 그럼 왜 전화를 했느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급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 이것도 사실 누설된 정보지만 뭐라 했냐 하면 당신 대선 나갈 거냐? 예. 또는 해석에 따라서 유력 대선 주자라고 소개받았는데 맞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당신 영향가 있느냐? 당신 내가 지금 할 때 권한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최소한에 들어서 다음 정부로 있겠다는 식으로 하지 않고 상당 부분 미국이 양보적 자세를 보여서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의 한덕수 대행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에 저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한테는 굉장히 손해죠. 예. 일단 점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다만 이제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뭐 시각을 어떤 쪽으로 보느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을 일단은 헌법상 현재 책임자로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 결정 그런 것이 나오기 전이었다면 본인이 답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마 통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본인이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도 했고 여러 가지 총리부터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정치인 또 총리로서 이 난국에 본인이 최소한의 업무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대권 출마 여부와 맞물리면서 뭔가 자꾸 소리가 나는데 예. 요거 뭐 일주일이면 이제 결론 날 일입니다. 사실 뭐 예. 5월 3일이면 끝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3월 24일 날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가서 직접 트럼프가 소개하면서 약 3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뭔가를 수출을 많이 하고 이제 미국에게는 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 그리고 머니머신 돈 많이 번 나라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30조 원을 한국 재벌 기업이 와서 투자하겠다고 바로 발표를 해주고 거기다가 보니까 대행 정부니까 조금 더 취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뭔가 더 많이 빨리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로 그 장면이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145% 관세가 정해진 게 아니고 145%는 너무 높고 0%하고 사이 어디엔가 이제 중국과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방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나라 중에 빨리 성과를 좀 얻고 싶은 이 이제 욕망이 간절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버는 게 지금은 그래서 아까 침대 축구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버티기 전략 쓰는 게 뭐 맞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석하에 발표한 프로젝트가 그 전에는 제일 그 작은 게 1,000억 불이었거든요. 그 TSMC가 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게 1,000억 불이었고 그 전에 스타게이트 이런 거는 5,000억 불이었고 근데 현대자동차는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한테는 뭐 상당한 액수긴 하지만 210억 불밖에 안 돼서 이거 뭐 이런 작은 프로젝트인데 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 불러서 발표를 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투자는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겁니다. 미국이 원래부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하이테크에 대한 분야고 현대자동차가 한 거는 그야말로 제조업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조업이 돌아온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투자 규모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작았지만
그러니까 그 소프트뱅크 뭐 이런 데서도 뭐 몇천억 불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200억 불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각시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가 사실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은 뭐 이번에 1조 달러 대미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때까지 한 모든 투자가 다 하면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1조 달러가 뭐 된다는 거였는데 우리는 보니까 한 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게 한 3천억 불 정도 투자인데 최근 2년에 한 500억 불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23년, 24년 두 해에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직접 가서 공장을 지는 그런 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에 한 게 한국이 1위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훨씬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훨씬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해서 뭔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거에는 앞으로 우리가 잘 착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지금 핵무장과 관련한 공약들을 여러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관세 협상에 뭔가에 도움이 될 거냐, 오히려 방해가 될 거냐 이런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후보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쭉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를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억지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핵공유 협정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설득을 해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은 입장을 내고 있고 물론 온도차나 뭐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런 주장들은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제 네 분의 국민의힘 후보가 핵을 얘기하는 이제 전제 이 상황을 조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은 6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7차례 이제 핵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 핵 기술을 많이 지금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핵을 갖고 있으면 인접 국가는 핵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국 64년에 핵실험, 74년에 인도, 89년에 파키스탄이었거든요. 이 한국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74%가 올 1월 KBS 조사에서 핵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무장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나오죠. 그러나 이제 핵이라는 게 뭐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또 제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네 분 중에 지금 들어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확장 억제 기존 전략을 좀 강화하는 거고 세 분은 이제 핵의 어떤 공유 또 뭐 추진을 하는데 뭐 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의 1단계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원료가 있어야지 핵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이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건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돈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트럼프의 방위비 아마 상당한 지불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것이 이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저희가 따져봐야겠죠. 다만 아까 홍준표가 안보 핵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에서 미국과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잔재입니다. 미국의 이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한미동맹의 기본은 해구산입니다. 근데 그 해구산이 불안해서 핵무장론이 나온 거고 그것을 윤석열 정부와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는 23년 1월부터 거의 공동으로 계속 바이든 정부가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럼 저분들이 왜 저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강한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북한도 핵을 가지는데 우리도 핵을 가지는 단순한 논리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 그거를 저는 선동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동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엘브리치 콜비라고 국방 차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미군이 출소하게 되면 뭐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있겠냐 이거를 거의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 해석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고요. 일본의 예는 일본이 절대로 핵무장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걸 엄청난 신뢰를 수십 년 미국한테 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농축을 포함한 핵 잠재력의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핵 무장 국가로 가능성 있는 위험한 국가 3위입니다. 이란, 사우디, 한국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핵의 평화적 이론 그 이용도 못하게 하는 저건 아주 잘못된 차고의 저는 인기 영합적 잘못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천만한 사실 주장이고 발상입니다. 저게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입장을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핵무장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 NPT 체제를 지지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제 과도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명시적으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 그러는 거는 중요한 발표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NPT 체제를 지지한다 이 말은 한국에서 핵무장 하려면 NPT 체제 탈퇴해라. 그 NPT 체제를 탈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처럼 됩니다. 경제 제재도 받아야 되죠. 그럼 대한민국이 수출 통상 국가로서 지금 수출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많잖아요. 핵 원료를 그러니까 원자력이죠. 원자력 연료를 만약에 우리한테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원자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만약에 이제 미국이 걱정이 되거나 하면 그 원료를 우리한테 우라늄을 공급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이거. 예.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런 이제 통상 경제 영역의 협상을 방해한다. 오히려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즉각 중단하는 게 옳고 그게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예.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 예, 저도 핵무장론에는 반대합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재 조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약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개방형 통상 국가니까 우리 경제가 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래도 대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20년 전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거가 아니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 통일되면 우리 거 될 걸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우리한테 탄두도 보여주고 시작했거든요. 전술핵 무기는 우리한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북한의 저 핵 위협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쉽게 이제 떠오르는 게 핵무장인 거죠. 핵무장인데 지금 아까 내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얘기하신 게 핵무장에 제일 가까운 것이고 나머지 세 분은 사실 핵무장을 얘기 안 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확장 억제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핵공유를 얘기했거든요. 예. 핵경호, 핵잠수함. 핵공유는 핵무장이 아닙니다. 핵공유는 나토가 이미 하고 있고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운반 수단을 우리 거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핵잠수함 얘기는 지금 안철수, 한동훈 두 분이 후보요. 얘기했는데 예. 핵잠수함도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조금 과거에는 미국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미국 입장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커스라는 걸 해서
미국이 이미 호주에 핵 잠수함을 제공하는 협정을 했습니다. 협정을 하면서 충분히 호주가 핵 잠수함을 갖더라도 그것이 호주의 핵 개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제 비확산론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핵 잠수함을 갖는 거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자세로 바뀌었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자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후보 중에서 핵무장을 홍준표 후보 외에는 주장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제 협상안을 짤 때 여러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통상 경제 분야하고 안보 분야 이게 결국 뭐 원스톱이 될지 아니면은 멀티레벨이 될지란 뭐 좀 해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게 다른 것을 내주고 그럼 꼭 얻어와야 할 게 아까 경제 영역에서 몇 가지 안보 영역에서는 뭘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미사일 사거리를 이제 확대하고 우주와 관련된 규제들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아까 확장 억제만 가지고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보일 때 필요한 그래서 예를 들면 핵 추진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라기보다는 핵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아주 이제 전략 자산 같은 거를 저희들이 뭐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은 뭐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무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지 않아도 이거는 종합적인 패키지 논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하신 핵무장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전혀 불필요한 저는 노이즈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이제 저희의 안보 불안 딜레마죠. 사실 저희가 재래식 무기는 세계 5위지만 이게 핵을 따져버리면 북한하고 해서 열세가 나거든요. 비대칭성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지금 김영배 의원님 뭐 확장 억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의 평화적 이 전기 중에 지금 30%가 원자력 발전소 전기거든요. 그 남은 폐연료봉을 갖다가 지금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됐죠. 2050년까지 이제 재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핵무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핵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핵무장하면 이제 막 거부감도 나고 논란이 되니까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은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지금 오히려 핵잠재력을 얘기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 저런 얘기들이 핵무장하고는 다르지만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고 뭔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거지 일본처럼 처음부터 정말 평화적 이용을 신뢰를 심어온 게 아니라 핵무장론이 힘드니까 그걸 내려서 핵추진 잠수함 그걸 내서 핵잠재력을 한다고 미국이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민감 국가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저걸 하고 싶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연료 재치가 처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주고 나서 오히려 그때 평화적 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거는 오히려 소탐 대실입니다. 예. 저 얘기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핵 잠재력을 이게 나중에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재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 5위의 원자력 국가거든요. 세계 5위의 원자력 국가라서 당연히 평화적인 핵이용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제약이 뭐냐면 농축하고 재처리 같은 거죠. 근데 농축은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를 만드는 게 농축이고 그다음에 재처리라는 거는 그 사용 후 연료봉을 갖다가 처리한 게 재처리인데 지금 우리가 재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엄청 쌓여 있거든요. 예. 지금 85%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더 놓을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처분장을 만들게 되면 재처리를 해야
부피를 줄여서 거기서 일부만 이렇게 최종 처분을 해서 끝내는 거거든요. 재처리도 앞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시키려면. 그다음에 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리가 한 30% 정도 그 원자력 핵 연료를 갖다가 러시아로 도입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도입이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막 경쟁적으로 지금 그 발전소를 이렇게 짓다 보면 원자력 발전소 짓다 보면 이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바이오스 마켓이라 괜찮은데 꼭 그렇게 될 거라서 그래서 농축도 사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축 제철을 해야 제대로 된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핵 잠재력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 문제까지 다뤄봤고요. 자, 60초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조카? 릴까? 조카? 조카? 마음을 이어주는 촉 깔끔한 맛 소주의 원조 젤로 15.5도 진로 골드.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피부.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집에서는 라이트하게 카스라이트는 맛있게 뺨 프레시한 맛은 올리고 뺨 오늘의 라이트 타임 카스라이트 제로 시각. 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누가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장시간 했고요. 또 핵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 또 우려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할 시간인데요. 시간이 한 1분씩 주어질 것 같습니다. 김건 의원님부터 드리고 남성욱 교수, 김영배 의원, 김준영 의원 순으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35년간 외교관 하다가 이제 국회로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느낀 것이 그 외교의 정치하고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정쟁이 우리 외교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외교는 망한다. 이런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좀 초당적으로 외교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잘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논란이나 혼란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8년에 아서 반덴버그라고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입니다. 대권 후보였는데 해리 트루만의 협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세 분 의원님들 한일 간 의원 축구대회 하시죠? 좀 일본 의원들하고 축구하시면서 협치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 하시면 우리나라, 우리 국회가 훨씬 더 발전된 선진 국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쟁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김영배 의원님. 예, 국민들께서 아마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기대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사실 뭐 국회가 싸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나라 걱정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세 대응 통상안보 TF도 이제 발족을 했고 그리고 우리 훌륭한 후보들과 함께 정말 저희들이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남은 41일 동안에 현 정부와 꼭 필요한 협력은 당연히 저희들이 협력할 용의도 있고 또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라도 뭐 국민의힘하고도 정말 중요한 국익을 위한 협력을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다는 말 분명히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우리 정부 관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엉뚱한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집중해서 세 가지 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늦게 할수록 좋다. 그다음에 함께, 비슷하게 미국한테 압박을 받는 국가들과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저는 한국이 과거에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 때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가진 지렛대를 하고 미국에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늦게, 함께,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1분씩 들어봤고요. 60초 광고가 또 있네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분주했던 하루가 청정하게 사라진다. 강력한 리얼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Chance 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Toka? 뚜까? Toka? Toka? 마음을 이어주는 촉 깔끔한 맛. 소주의 원조 젤로. 15.5도 진로 골드. 네, 제가 앞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순간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논쟁은 여기서 마치고요. 뜨겁게 토론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다른 논쟁적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